안녕하세요. 김내성님의 장편소설 애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설 마인의 작가로도 유명한 김내성님은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그 당시 김내성의 소설 때문에 종이값이 올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애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중 하나로 1954년 경향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입니다. 애인은 남녀간의 연애를 소재로 전후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피어오른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유교 사상을 과감히 깨뜨리고 벗어나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남성과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10년 전 사랑을 다짐했던 청춘 남녀였던 소설가 임지훈과 여주인공 오영심은 10년 후 오영심의 결혼식장에서 재회하게 되면서 다시금 가슴속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작품은 1956년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주중여 주연으로 1967년에는 고은하 주연, 그리고 1982년에는 한국 영화사 최고의 여배우인 장미희 주연으로 무려 3차례나 영화로도 제작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랑에 대해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면서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작품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 애인. 여러분의 단 하나의 사랑은 누구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담의 딸이 어떻게 생긴 아가씨인가 한번 보여줘요. 절대로 손은 대지 않을 테니까.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를 나누면서 유민호는 어린애처럼 졸랐다. 적당한 육체의 피로가 마담 로우즈의 화려한 얼굴을 한층 더 윤택 있게 만들고 있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당신의 눈에는 암컷만 보이는가 봐. 그런 게 아니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점잖아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따름이지 사나이들의 마음이란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전인수도 분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악당인 줄 알아? 모르는 말이야. 옛날부터 남녀 칠세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우리의 조상인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남성의 눈에 띄일 것이 무서워서 장옷을 쓰고서 돌아다녔어. 왜? 사나이들의 마음이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야. 교양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것이 간신히 그것을 누르고 있지만 그까지 교양 도덕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 한낱 무기력한 도금일 뿐이야. 아이고, 겁 무서워서 어떻게 나돌아다녀? 이제부터라도 장옷을 써야겠네? 괜찮아. 옛날과는 달라서 장옷은커녕 벌거벗고 다니지 못해서 야단이야. 여름철에 좀 봐요. 속이 들여다보이는 잠자리 날개 같은 나이론 샤츠, 겨드랑이 털이 부수수 드러나 보이는 팔소매 없는 원피스, 빈대한테 물린 자리가 울긋불긋 꽃무늬를 그리고 있어도 가리고 싶지 않은 그들의 다리들. 참, 세상이 어째서 그처럼 변했을까? 여성들이 남성의 악마성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떠서 그것을 도발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악마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떳떳한 인간성임을 그들이 발견한 까닭이야. 아이고, 요 귀여운 악당아, 그저 지 좋을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면서 마담은 젓가락으로 유민호의 볼을 한 번 콕 찔렀다. 어서 마담의 딸을 보여줘요. 마담의 작품이니까 걸작은 걸작이겠지. 없어. 외출하고 없어. 걸작이라는 말 한마디에 마담은 선뜻 화장대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조그만 봉투를 꺼내주었다. 저번 날 지훈이와 함께 정릉 계곡에서 찍은
기념사진 한 뭉치였다. 아, 이 학생이 저번 날 오영심과 자동차를 같이 타고 왔었다는 말을 유민호는 하면서 무척 깔끔하던데? 녹록지 않을걸? 두고 봐야지. 그만하면 걸작이지? 타작은 분명 아니야. 건드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요. 죽을 각오를 하면 되겠군. 악당. 그래, 이 사나이는 누군데? 성난의 임자가 될 사람이야. 소설가 임지훈을 몰라? 소설가? 아이고 따분해. 배가 고프면 쌀 먹을 생각은 못하고 자존심으로 요기를 하는 특수한 동물이야. 그래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다소의 도움을 보고는 있지만 입도 나쁘지. 그러나 악마의 이해자로서 다소의 존경을 하고 있지. 응? 이게 누구야? 사진 한 장을 골라쥐고 유민호는 시선을 들었다. 정릉 계곡에서 성난과 더불어 포옹의 윤리 문제로 장시간 논쟁을 하던 중년 시인사 내외의 사진이 유민호 손에 쥐어져 있었다. 마담의 설명으로 유민호는 이 중년 부부의 사진이 찍힌 경로를 알았다. 도대체 누군데 그래? 사나이는 모르지만 여자는 알아. 악마의 손에 걸렸던 여자로군. 헤어진 여자야. 인숙이 엄마. 얌전하게 생겼는데. 분명히 부부라고 그랬었지? 분명히. 그래서 지훈의 편에서도 약혼자라고 그랬다니까. 유민호는 물끄러미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민호는 갑자기 질투를 느끼는 것이다. 일종의 상쾌한 질투였다. 더구나 같이 찍힌 사나이가 점잖은 도덕가라는 한마디가 유민호의 가슴 속에 불길을 질러 놓았다. 자기와 헤어졌어도 결혼은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인숙 엄마가 다른 사나이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이 유민호에게는 그지없이 불쾌했다. 왜 갑자기 불쾌한 얼굴을 하는 거야? 저 먹긴 싫어도 개 주기는 싫다는 말인가? 말인즉 꼭 맞았다. 사내들이란 참 언어 도단이지. 헤어진 계집까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 아이고 지긋지긋한 욕심이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 탓은 아니야. 유민호는 벌떡 일어서서 모자를 썼다. 8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앙큼한 계집,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집을 가? 동대문으로 차를 몰면서 유민호는 질투에 불타고 있었다. 시집을 가건 안 가건 무슨 상관이냐고 언어 도단인 자기 자신을 뻔히 깨달으면서도 유민호의 감정은 평온하지가 못했다. 도덕가? 도덕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하는 말처럼 유민호로 하여금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 차라리 자기와 같은 사나이에게 시집을 갔던들 유민호의 감정은 이렇듯 불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질투심은 다시 없는 호르몬제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질투심이었다. 낡아 빠진 장난감처럼 아무런 매력도 없던 인숙 엄마의 육체의 구석구석이 도덕가라는 상대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신선하게 빛을 낼 줄은 진정 몰랐다. 그리고 이 질투심을 잘 육성해서 활용하는데 자기다운 애욕의 철학이 있는 것이라고 유민호는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나 동대문 밖 창신동을 찾았으나 인숙 엄마가 들어있던 쇠방은 얼마 전부터 비어 있었다. 어디로 이사해 갔는지 주인도 모른다고 했다. 어디서든지 한 번은 만나겠지. 활줄 같은 긴장이 풀리며 유민호는 곧장 청파동 자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일단 풀렸던 긴장은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최정주를 생각함으로써 다시금 소생하기 시작했다. 인숙 엄마에 대한 질투심을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최정주 위에서 발휘시켜 본다는 것은 실로 과학적에 가까운 논리이기는 했으나 유민호는 지금 논리의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논리를 무시한 감정의 쾌락. 유민호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바깥에 있는 법률사무소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현관 앞에서 차를 멈췄다. 운전수가 나왔다. 아버지, 최정주의 손목을 끌고 인숙이가 뛰쳐나왔다. 선생님과 성난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한 마음의 타격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건 선생님의 오산일 거예요. 제게는 연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존심을 울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임지훈은 잊어버릴 것이라고. 지나간 날 해질 무렵에 동대문 통해서 지훈과 더불어 아름다운 최후의 이별을 지었던 최정주였다. 그리고 끝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청파동까지 걸어올 수 있는 최정주였다. 최정주는 유민호 변호사와 같은 청파동에 살고 있었다. 모 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수입이 신통치 않아 6.25 이후 부산 피난 시절부터 정주는 쭉 가정교사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환도 후 유민호 변호사의 전처 딸 인숙을 맡게 된 것이다. 대우도 비교적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집이 가까운 것이 정주에게는 편했다. 인숙이가 무척 정주를 따랐다. 어머니를 잃은 인숙의 외로움이 눈물겨워 인숙이가 붙드는 대로 태반은 인숙이와 같이 자고 같이 먹었다. 그것을 또한 유 변호사도 환영했다. 살림살이에 쓰이는 돈을 식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정주에게 맡기는 편이 정확하고 조리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교사라기보다도 가정부의 지위를 정주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식모가 2사람,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있는 서생 하나가 함께 먹고 잤다. 그만큼 정주의 책임이 컸으나 그것도 유 변호사가 결혼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책임이기에 정주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다. 사업 때문에 태반 집을 비워두고 다니는 유 변호사였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는 날이면 참으로 좋은 인숙의 아버지였다. 좋은 아버지는 따라서 좋은 남편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어째서 인숙 엄마와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로 보든지 조금도 부족한 데가 없는 그의 인품으로 보든지 요즘에 그리 쉽사리 찾아질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정주는 유 변호사의 은사의 딸이라는 한 여성을 세속적인 의미에서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것은 물론 애정 문제를 토대로 한 선망은 아니었다. 연애 없는 결혼이 반드시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애 있는 결혼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정주의 총명은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임지훈과 관계에 있어서는 최정주는 자기가 일종의 연애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다. 연애 행동에는 일종의 노예적인 근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지만 최정주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못했다. 차라리 연애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존심을 붙들고 고독하게 사는 편이 좀 더 가치가 있었고 좀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지훈이라는 사나이는 자기의 자존심을 문질러준 하나의 불유쾌한 존재로서밖에 더 생각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임지훈을 단념하는 데 있어서 최정주는 남처럼 오랜 시일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 보고 싶었나? 네, 보고 싶었어요. 인숙을 안고 유민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최정주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상당한 넓이의 정원을 가진 2층 적산 주택이나 8조 온돌과 10조 다다미가 이 가정의 내실로 되어 있었다.
다다미는 양실로 꾸며져 주로 유민호의 가구가 놓여 있었고, 온돌에는 인숙의 자질구레한 도구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 수염 아파요. 인숙의 볼을 부벼대는 유민호의 입술을 인숙은 손으로 떠밀었다. 만나는 것 줄까? 네, 빨리 주세요. 최 선생, 가방 속에 크림 초콜릿이 들었습니다. 정주는 가방을 열고 초콜릿 한 뭉치를 꺼냈다. 인숙이가 자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정주는 아랫방 찻장에서 접시를 꺼내다가 소탁자 위에 초콜릿을 소담하게 담아 놓았다. 최 선생님도 같이 앉아 잡수시오. 네. 인숙이와 정주는 초콜릿을 녹이고 있는 동안에 식모가 밀크티를 석 잔 끓여가지고 들어왔다. 유민호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 장 속에 걸고 그 위에다 가운식으로 된 다갈색 잠옷을 걸치면서 소탁자 옆 암녹색 비로드 소파에 걸터 앉았다. 담배를 피워 물며 인숙이가 엄마를 만났다지? 응. 이 다음엔 만나지 말어. 왜요? 엄마는 나쁜 엄마야. 인숙이를 버리고 간 엄마니까. 정주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면서 인숙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주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초록색 스웨터의 최정주의 모습이 요즘에 와서는 다소 우울해 보이는 것이 유민호에게는 좋았다. 명랑하지도 우울하지도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는 틈사리가 없다. 감정이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최정주의 우울을 유민호는 그렇게 해석했다. 최 선생이 요즘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인숙이의 단련이 고단하신가 본데. 아니요, 고단은요. 약 잡수셨어요? 네. 열은 많습니까? 다소 있지만 괜찮아요. 유민호는 묵묵히 일어나며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전기 골로에다 코드를 꽂고 약장문을 열었다. 크고 작은 주사기가 서너 들어있는 알마이트 도시락 곽에 물을 붓고 뻘개진 골로 위에 올려놓았다. 정주는 찻잔을 놓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약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유민호는 주사약을 열심히 고르고 있었다. 필요 이상의 사교적인 말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충직한 사나이의 모습을 처녀 최정주는 유민호에게서 본 것 같았다. 그것은 결코 오늘뿐이 아니었다. 무척 친절하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생색내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곧잘 하는 친절의 보수 같은 것은 추호도 요구하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최정주는 유민호라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무척 견고한 인품이라고도 보아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통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선생님, 괜찮아요. 그만두세요. 정주는 일어서서 골로 옆으로 걸어갔다. 그만둬요? 유민호는 충직한 표정을 하며 약장 앞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 대 맞으시면 좋을 텐데요. 아이,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유민호는 도로 주사약을 약장에 넣었다. 그러나 주사기를 담은 과학은 이미 보글보글 끓어나기 시작했다. 최정주는 미안해졌다. 그 조그만 물거품이 툭툭 튀며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며 자기는 지금 유민호의 인간적인 친절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뉘우쳤다. 아마도 최 선생은 내 솜씨가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민호는 무시당한 친절을 조금도 나무람이 없이 빙그레 웃으며 전열선에 꽂았던 코드를 빼려는데, 아이 선생님, 그래도 좀 더 끓여요. 처녀는 마침내 졌다. 23살이 지닌 처녀성의 한도였다. 그리고 그 정도의 최정주의 한도를 유민호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뽑았던 코드를 유민호는 다시금 묵묵히 꽂으면서 인숙이 엄마가 몸이 허약해서 내 손으로 주사를 많이 놔줬답니다. 왜 헤어졌어요? 기대했던 질문이 마침내 최정주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까부터 유민호는 인숙 엄마의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고 있었던 것이다.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오늘 밤의 화제로 삼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나이와 달아났어요. 자기가 난봉을 피워서 달아났다는 말은 마담 로우즈 같은 여성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처녀 앞에서는 금물이다. 어쩜? 정주가 과연 관심을 보였다. 자기 아내를 남에게 뺏긴다는 건 남자의 세계에서는 다소 수치스러운 이야기랍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다. 최정주 같은 여성 앞에서는 지나치게 화려한 분위기는 금물이다. 그러한 들뜬 분위기는 정주로 하여금 갑옷동물처럼 목을 움츠러뜨리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선생님은 그분을 지금도 때때로 생각하세요? 때때로가 아니죠. 유민호는 쓸쓸히 웃었다. 그 지극히 쓸쓸한 웃음이 최정주의 가슴에 거스름 없이 순수하게 왔다. 거스름을 거슬러 줄 만큼 최정주는 경험도 없고 불량하지도 못했다. 다만 최정주의 비교적 차가운 성격이 다른 여자들처럼 값싼 동정을 표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지금도 나는 인숙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답니다. 싱거운 사나이라고 흉보지 마세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효과가 최정주의 감정 속에서 차차 움터가고 있었다. 싱겁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유민호의 성실성만이 확대되어 갔다. 이쁜 분이었나 봐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미추에 대한 관심처럼 큰 것은 없다. 그리고 최정주도 여성이었다. 이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참된 애정은 이쁘다 밉다 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요. 용모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 애정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미혼 처녀의 굳건한 이상을 불태우는 주옥 같은 말이었다. 정주는 비로소 유민호의 참된 인간성을 발견한 것 같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단 몇 시간이라도 접촉해본 문남성은 모두가 다 해실픈 찬미자였다. 임지훈의 애정도 결과로 보아서는 50보 100보의 일이었다. 그렇건만 과거 2달 남짓한 시일에 있어서 최정주를 대하는 유민호에게는 그러한 해실픈 데도 없었고 그러한 값싼 찬미도 없었다. 있었다면 그것은 다 설명 없는 친절뿐이었다. 자, 이제 다 끓었습니다. 유민호는 코드를 빼놓고 핀셋으로 주사기를 끓는 물에서 집어냈다. 10시가 거의 다 되었다. 같은 청파동이지만 거리 관계로 정주가 돌아가려면 지금 일어서야만 했다. 그러나 20cc의 국달한 주사기에다 칼슘과 사르보르를 섞어서 유유히 넣고 있는 유민호의 호의를 무시하고 일어설 수는 차마 없었다. 10분쯤 늦어져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선생님 아프면 어떡하나? 인숙이가 정주의 팔에 매달린다. 아프긴. 인숙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유민호의 뒤를 따라 소탁자로 왔다. 자, 유민호가 정주를 재촉했다. 정주는 다소 어색한 감을 느끼며 스웨터를 벗고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렸다. 유난히 흰 살결을 정주의 팔은 갖고 있었다. 솜털이 보수수 들여다보이는 전등 및 탁자 위에 팔을 뻗치며 정주의 굳건한 처녀성이 얼굴을 붉혔다. 지나간 날 임지훈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피부의 일부였다. 정주는 유민호의 손길을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얼른 한 손으로 자기 팔 고비 위를 누르고 주먹을 쥐어
정맥에 피를 모았다. 정맥이 새파랗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유민호는 좀처럼 주사기를 대지는 않았다. 물끄러미 정주의 신선해 보이는 피부를 들여다보면서 왼손으로 정맥 위를 서너 번 쓸어내렸다. 의사들이 곧잘하는 솜씨라고 정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민호는 사실 손바닥에 느끼는 다사로운 감각을 향락하고 있었다. 애욕의 경험이 없는 처녀의 피부로서는 상상도 못할 악마적인 음탕한 감각이었다. 어서 놓으세요. 정주는 시간의 경과에 신경을 쓴다. 아, 유민호는 감각의 세계에서 펄떡 깨어나자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고 혈관을 뚫었다. 검붉은 핏줄기가 소르르 주사기로 스며들다가 다시금 혈관 속으로 휙 사라졌다. 아이, 무서워. 인숙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주먹을 펴고 손도 놓고. 선생님, 아주 손이 익으셔요. 모두 다 인숙 엄마의 덕택이랍니다. 인숙 엄마라는 한 여성의 존재를 정주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숙 엄마를 그처럼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선생님 결혼을 또 하실 생각이 나셨어요? 아, 이번 결혼 말입니까? 네. 유민호는 쓸쓸히 웃으며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의리 결혼이죠. 의리 결혼이라고요? 은사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주는 놀랐다. 그럼 서로 애정 같은 것은 별로 없죠. 정주는 또 한 번 놀랐다. 이 시대에 그런 형식의 결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다. 정주는 차츰 유민호라는 인간을 동정하기 시작했다. 칼슘이 화끈화끈 정주의 전신을 감돌고 있었다. 막혔던 코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은 흐뭇한 체온이 기분에 상쾌하다. 아이, 다 들어갔다. 인숙이가 옆에서 외쳤다. 유민호는 한 손으로 정주의 새하얀 피부를 누르며 바늘을 뺐다. 정주가 다시 블라우스 소매를 내리고 스웨터를 입었을 때는 10시를 10분이나 지났을 때였다. 이제 저는 가야겠어요. 정주는 일어섰다.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던가요? 유민호는 능청맞게도 팔뚝시계를 들여다보며 10분이 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인숙이랑 주무시고 가시지. 그런데 인숙이가 달려붙으며 선생님, 자고 가요. 어젯밤에 하던 알리바바 이야기 마저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유민호는 생각이 난 듯이 아참, 최 선생께 선물을 드린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군요. 정주는 무척 초조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뛰쳐나갈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인숙이랑 같이 자고 갈 각오 없이는 1분 1초도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정주는 바늘처럼 아프게 느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민호는 우선 주사기부터 유유히 약장에 넣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물을 주려거든 어서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렇다고 이 편에서 재촉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10시 15분이 되었다. 자고 가느냐 돌아가느냐 정주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유민호가 가방을 들고 정주 앞으로 걸어왔다. 최 선생이 좋아하실는지 어쩔는지는 모르지만 어미 없는 인숙을 그처럼 귀여워해 주시는 최 선생을 생각하면 아이, 선생님도 무슨 말씀을. 마음에 없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죠. 그 한마디와 함께 가방 속에서 조그만 케이스 2개를 꺼냈다. 똑같은 케이스였다. 케이스 속에 순금 목걸이가 하나씩 들어있었다. 내가 잘 아는 금은상이 부산에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번 결혼하는 사람에게 주고 하나는 최 선생께 드리려고 사갖고 왔습니다. 어머나. 정주는 눈앞이 휘황했다. 더구나 약혼자와 꽃같이 자기를 대우해준다는 사실이 정주의 자존심을 흐뭇하니 만족시켰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무엇인지 정주는 무섭다. 정주는 경계를 하는 것이다. 왜 못 받습니까? 인숙을 생각하면 사소한 물건이면 모르지만 요즘 금값은 대단히 싼 편이죠. 몇 푼짜리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떨려서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없다. 사실은 백금 반지 같은 것을 생각해 봤지만 그건 잘못하면 최 선생의 오해를 살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걸 택했답니다. 반지 선물에는 그러한 애정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목걸이에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이미 갈 시간은 넘었다. 정주는 각오를 하고 도로 주저앉았다. 저번에도 한번 인숙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통행금지 시간이 넘어서 돌아온 유민호와 미닫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잔 적이 있었다. 그때도 오늘처럼 다소 불안했지만 지극히 점잖은 유 변호사였던 사실을 되씹어 생각하며 인숙을 무릎 위에 안았다. 최 선생, 피곤하시면 내려가서 주무시죠. 나는 좀 더 앉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정주는 자꾸만 안심이 된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남성들은 대개가 다 자기와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기를 원했건만 유민호는 반대로 어서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통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가 하면 약혼자와 똑같은 목걸이를 사갖고 오는 성의도 있다. 신비로운 남성이었다. 신비로운 곳에 호기심은 움직이는 것이다. 결혼식이 며칠 뒤로 박두에 있건만 결혼 생활에 대한 흥미는 통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신비로운 사나이 유민호에게 정주는 호기심과 호의와 동정까지 갖게 되었다. 애정이 없어도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주 편에서 애정 문제를 화제로 꺼냈다. 그것은 유민호가 정밀한 계산 밑에서 기대했던 화제였으며 기대했던 시각이었다. 불행을 각오하면 애정 없는 결혼도 할 수야 있지요. 그렇지만 결혼의 목적은 불행해지는 데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주는 유민호의 결혼에 대해 항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저윽이 당황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나는 다소 봉건적이긴 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의리를 무시하고 살기는 싫습니다. 의리를 살리는데 좀 더 폭넓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선생님, 보기에는 무척 세련된 인품 같지만 생각하시는 바가 다소 고루하리만큼 지나치게 굳건하네요. 그 지나치게 굳건한 것이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여성의 불행은 태반이 굳건하지 못한 남성의 횡포에서 오기 때문이다. 실로 유민호와 같은 굳건한 남성은 요즘 이 거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주옥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정주는 푹 한숨을 쉬었다. 지훈을 성난에게 빼앗긴 고독한 영혼이 지금 불행한 결혼을 자진해서 하려는 유민호의 쓸쓸한 영혼과 오뚝 마주 서 있는 것이다. 아, 인숙이가 잠이 들었네. 그 말에 유민호는 얼른 일어나서 아랫간에 자리를 폈다. 정주가 인숙을 안아다가 자리에 눕히고 자리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데 유민호는 그 옆에다 다시 정주의 자리를 손수 깔아놓고 어서 최 선생도 주무세요. 아이 선생님, 제 자리까지.
정주는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인숙 엄마의 자리는 꼭 내 손으로 깔아주었답니다. 정주는 순간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부부간의 잠자리에 대한 예비 지식을 유민호는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가 빨랑빨랑 돌아갔으면 선생님이 인숙이 옆에서 주무실 걸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미덥기는 했지만 유민호와 같은 방에 자기를 거부하는 완곡한 말이었다. 아닙니다. 나는 소파에서 자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온돌은 딱딱했어요. 저번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비좁은 소파에서 자는 것이 좋을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어디까지나 여성에 대한 예의를 깎듯이 지켜주는 유민호의 인격이 자꾸만 우러러 보였다. 이윽고 불을 끄고 미닫이를 꼭 닫은 후에 유민호는 소파에다 자리를 깔고 누웠다. 눕기 전에도 최정주의 손길 한 번쯤 잡아보아도 좋을 만큼 시기는 충분히 익어 있었으나 유민호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감히 하지는 않았다. 최정주가 다소 딱딱한 여성이기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데이기보다도 정주편에서 저절로 익어 떨어지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편이 한층 더 정확성이 많았다. 최 선생, 주무세요? 한참 만에 유민호는 어둠 속에서 정주를 찾았다. 네, 아니요. 정주의 대답이 안정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선생님, 왜 안 주무셔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하는 대답이다. 유민호는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으며 최 선생이 왜 좀 더 미리부터 제 집에 와주시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유민호는 꺼질 것 같은 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정주는 대답을 못하고 숨소리를 꼭 죽였다. 무대 장면이 지극히 좋다. 이러한 효과적인 연애 장면을 구성하기까지에는 유민호의 극작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창문에 달빛이라도 비춰주었던들 무대 효과는 한층 더 있었을 것을 아까운 노릇이라고 유민호는 생각하며 인간의 운명이란 정말 모를 일이지요. 애정도 없는 불행한 결혼을 왜 하느냐고 최 선생은 아까 절더러 물으셨지만 그렇지만 최 선생을 만나 뵙기까지에는 그 결혼을 거부할 만큼 강렬한 애정의 대상이 내게는 없었답니다. 정주는 여전히 숨길을 꼭 죽이고 있었다. 미닫이 하나를 사이에 둔 웃간 소파 위에서 유민호의 쓸쓸한 사랑의 고백이 절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늦었죠. 이 결혼을 방해하는 무슨 커다란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좋든 싫든 사흘 후에 그 여자의 남편이 돼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랍니다. 이런 말을 끝끝내 하지 않고 배겨보려고 그동안 극심한 노력도 꽤 해봤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역시 약한 동물인가 봐요. 그때야 비로소 최정주는 그처럼 무관심했던 유 변호사의 태도가 하나의 건실한 노력의 결과였던 사실을 깨닫고 가벼운 전율을 전신에 느꼈다. 정주의 순결한 처녀성이 무섭게 흔들려졌다. 그래서 최 선생을 대할 때는 언제나 대범하려고 노력했었죠. 사흘 후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나이가 애정의 고백을 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민호는 지금 애정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모순을 간파하기에는 최정주의 영혼이 지나치게 떨고 있었다. 지은에게서 받은 자존심의 상처가 뜻하지 않은 유민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아물어지고 있었다. 최 선생, 주무세요? 정주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최 선생, 어서 말씀하세요. 정주의 대답은 떨고 있었다. 결혼을 한 데가 일생을 두고 아내 이외의 여성인 최 선생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은 확실히 죄악이죠.
최 선생, 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 선생만 저 같은 인간을 버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결혼을 파괴할 용기가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정주는 말을 떨었다.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사흘 뒤로 박두한 결혼식을 파괴시켜서까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유민호의 정열을 최정주는 엄숙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분에 넘치는 행복이었지만 그것을 도저히 이 자리에서 승인할 수는 없다. 안 되십니다, 선생님.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참되고도 엄숙한 일이죠. 내일 밤이나 모레 밤까지, 어쨌든 결혼식을 거행하는 전날 밤까지만 승낙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정주는 또 숨을 죽였다. 유민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미닫이가 있는 어둠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갔다. 저절로 익어 떨어질 무렵이라고 유민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민호는 캄캄한 미닫이 앞에서 우뚝 선 채 그것을 경솔하게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도덕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인숙 엄마에게서 불태우던 정욕의 불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최정주 위에서 연소시키고 있던 들뜬 감정을 억제할 만큼 유민호는 계산이 밝다. 사랑의 고백이 그 질에 있어서는 무척 강렬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것을 저울질해 볼 겨를이 최정주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가 완전히 서지 못해 처녀의 무경험이 호다닥 놀라며 결사적인 반항을 할 것만 같았다. 오영심은 원체 자기에게서 영혼의 흔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작이 필요했지만 비록 짧은 시간일망정 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만일 최정주가 아니고 오영심이었다면 그만한 영혼의 동요만 느낀다면 충분히 익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최정주는 다소 달랐다. 영혼의 흔들림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흔들림이 오영심처럼 강하고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에 있어서 다소의 시간이 걸려야만 했다. 오영심은 예술가적인 자멸적 감정이 풍부해서 안 떨어질 때는 죽어도 안 떨어지지만 떨어질 때는 수월히 떨어진다. 그러나 최정주는 감정만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성의 발판을 언제나 찾고야만 떨어지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려야만 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다가 손가락을 물어뜯기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의 여유를 주어 영혼의 흔들림과 채산을 맞춰보라는 편이 한층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다시 소파로 가만히 돌아와 누워버렸다. 누워서 점잖게 좀 더 피리를 불고 북을 쳐가면서 내일의 효과를 정확히 기대하는 편을 유민호는 택했다. 최 선생, 어서 주무세요. 네, 선생님도. 최 선생은 다소 차가운 데가 있지만 그 차가움을 참되게 인식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의 감정만 토로했을 뿐 상대자에 대한 찬사가 통 없었던 것을 유민호는 지금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아름다움에는 지속성이 없지만 지성의 아름다움에는 영원성이 있죠. 인류의 온갖 불미러운 것을 구할 자는 오직 하나, 인간의 차가운 지성뿐이니까요. 최 선생, 네? 제게 용기를 내주시죠. 운명이 적당히 해결해 주겠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개척할 수 있는 운명이라면 제 손으로 개척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최 선생은 제 운명의 열쇠를 잡은 분이죠. 아이, 제가 무슨 그런...
그러면서도 정주는 조금도 싫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무슨 애정 같은 것을 정주는 유민호에게 느끼기까지 했다. 거울이 광선을 반사하는 것처럼 여성의 애정은 그 태반이 수동적이다. 이 사흘 동안에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을 생각하면 내게 용기를 주시오. 아이, 선생님, 자꾸만 그러시면 애정 없는 결혼을 파괴하는데 왜 용기를 못 내겠습니까? 어서 편히 주무세요. 네, 선생님도 어서. 인숙이가 이불을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리하여 유민호는 끝끝내 점잖은 하룻밤을 극기로서 세웠다. 이튿날 오후 1시경 을지로이가 동일 흥신소 앞에 지프차 한 대가 멎어 있었다. 군인인 젊은 운전수가 담배를 피워 물고 번거로운 거리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일선에서 허정욱 중령을 태우고 부랴부랴 달려온 지프차였다. 사무실 안에서는 그 즈음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기른 40대의 늠름한 진사와 군복을 입은 허정욱 중령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신사는 이 동일 흥신소의 소장이었다. 소장 옆에는 민첩한 눈초리를 가진 30 전후의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젯밤 10시까지에 있어서의 유민호 변호사의 소행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민호 변호사에 관한 두꺼운 소행조사 보고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허정욱에게 젊은 직원이 하는 말이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시선을 들며 허정욱은 대답했다. 지금으로부터 3주일 전에 허정욱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 유민호의 소행조사를 이 흥신소에 의뢰했던 것이다. 여성들과 접촉할 때는 태반 손수 자동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수를 매수해봤자 별 효과가 없었지요. 그 대신 비용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유 변호사를 따라다닌 택시값만 해도. 젊은 직원은 생색을 냈다. 잘 알았소. 수고에 대한 보수를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직원은 굽실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상당한 작자인 것 같은데. 소장도 보고서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송군은 우리 흥신소에서도 가장 우수한 직원이랍니다. 장래 대성할 소질을 가진 청년이지요. 소장님,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마세요. 그렇지만 단시일에 그만한 재료를 수집하기도 수월한 일은 아니랍니다. 소장과 직원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생색을 냈다. 그러나 허정욱 중령은 그것이 조금도 불쾌하지가 않았다. 보수는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일에는 다소 소홀해서. 연대장께는 특히 서비스를 해서 실비에다 약간... 그러면서 소장은 일당 3,000환으로 계산해서 21분 6만 환을 청구했다. 식사대와 거마비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국가의 간성이신 허중령을 위해 송군이 다수의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소장의 이야기는 유창도 했지만 능란도 했다. 수고가 많았소. 허중령은 청하는 대로의 보수를 제공하고 두꺼운 봉투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일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꾸밀 수도 있었지만요. 다소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허정욱은 그러면서 반석 같은 무게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가서 소장의 사무 탁자 위에 놓인 수화기를 들고 미리부터 조사해 두었던 번호를 불렀다. 덕흥 상사죠. 유민호 사장을 좀 대주세요. 누구십니까? 내가 유민호인데요. 아, 유군인가? 나 허정욱인데. 허군, 언제 왔나? 오늘 아침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유군도 좀 만나볼 겸 지금 그리로 갈까 하는데.
웰컴, 웰컴. 그럼 곧 오게. 전화를 끊고 허정욱은 천천히 동일 흥신소를 나섰다. 남대문통 덕흥상사로. 물었던 담배를 휙 내던지며 젊은 운전수는 네라고 대답을 하고 핸들을 잡았다. 허정욱 중령이 덕흥상사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 한 구석에는 두 사람의 사원이 청첩봉투에 열심히 주소 성명을 쓰고 있었다. 허정욱은 사원의 인도로 사장실에 들어가면서 유민호 소행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박미경이라는 여자를 한번 봐둘 요량으로 타이피스트를 눈으로 찾아보았지만 보자기를 쓴 타이프 앞 걸상은 비어 있었다. 타이피스트는 어디 나갔습니까? 인도하는 사원에게 허정욱은 물었다. 네, 오늘은 마침 결근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윽고 허정욱은 사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허군, 이게 얼마만인가? 영심에게 보내줄 청첩장 한 뭉치를 보자기에 싸고 있던 유민호가 손을 내밀면서 사무탁자 앞에서 일어났다. 대단히 바쁜 모양이로군. 악수를 하고 허정욱은 유민호와 마주 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청첩을 보내려고 하던 참인데 잘 왔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라면서 인제 보내가지고야 일선지구까지 배달이 되겠나? 하하. 간단한 웃음 한마디로 유민호는 허정욱의 항의를 무시하고 말았다. 그래, 허군. 어떻게 일선에서 빠져나왔나? 공무로? 자네의 결혼식에 참석할 목적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아마도 개인 용무가 될 테지. 오, 영광. 영심이 편에서 먼저 통지를 했었군 그래. 하여튼 잘 왔네. 유민호는 담배 한 꼬치를 붙여물며 이왕 온 김이니 자네 내 들러리나 좀 서주게. 자네가 서준다면 아주 큰 영광일 테니까. 가능하지. 허정욱은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럼 됐어. 동창이란 이래서 좋은 거야. 그러나 실은 들러리보다도 나는 축사가 한번 하고 싶어서 온 것인데. 축사? 축사도 좋지만 우선 들러리를 좀 서주게. 들러리는 축사할 자격이 없어서 다소 곤란할걸? 그러면서 허정욱은 방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축사할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자네 축사라면 지금 들어도 좋고 후에 들어도 무방하다니까. 그렇게 되면 20일 동안이나 걸려서 준비한 축하문이 수포로 돌아가는걸. 20일 동안? 굉장한 축사를 준비해 갖고 왔네 그려. 자네 결혼식에는 다소 성의를 갖고 있지. 이것이 바로 20일 동안이나 걸려서 작성한 내 축하문이네. 허정욱은 군복 안주머니에서 배가 퉁퉁 부른 흰 봉투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유민호 소행조사 보고서였다. 어디 좀 읽어보세. 손을 뻗치는 유민호를 막으며 그건 안 돼. 축사는 반드시 결혼식장에서 낭독을 해야만 되는 거라네. 그러면서 허정욱은 다시금 봉투를 집어 안주머니에다 쓸어 넣었다. 그런데 박미경 양이 오늘은 결근이라지? 누구? 타이피스트 박미경 말이네. 자네 박양을 아나? 안면이나 있지. 그래? 유민호의 표정이 다소의 당황을 보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태연하다. 상당한 작자였다. 그래, 명륜동 오 선생 댁에는 들러서 왔겠지? 유민호는 얼른 박미경의 화제로부터 말머리를 돌렸다. 아직 곧장 이리로 왔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명륜동으로 오 선생을 찾아뵐까? 이 청첩도 전달할 겸. 거긴 천천히 찾아뵙고 우리 이야기나 좀 더 해보세. 이번 결혼에 대한 자네의 감상 같은 것을 좀 들려주게. 나도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될 몸이니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제 다 해보면 알지. 유민호군, 허정욱의 어조가 갑자기 엄숙해졌다. 허정욱의 성미로서 그 이상 참을 수도 없었거니와 중심 문제 주변을 그 이상 쓸데없이 빙빙 돌 필요도 없었다. 자네는 이번 오영심과의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응? 결혼을 단념하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유민호는 허정욱의 이 돌연한 방문의 진위를 알아차렸다. 단념해주게. 그것이 오영심을 구하고 동시에 자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세. 모욕감과 분노로 말미암아 유민호의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이런 경우에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는 편이 항상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자기를 누르며 너무 돌연하고 너무 간단해서 자네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무 말 말고 단념해주게. 이 한마디가 동창인 자네에 대한 나의 자비심이네. 자비심? 상반신을 고추 세우며 유민호는 똑바로 허정욱을 바라보았다. 내 아내가 될 여성에게 대해 짝사랑을 하는 인물로부터 자비심을 받아야만 될 필요는 느끼지 않는데. 아무래도 좋아. 어쨌든 나는 지금 자네가 잠자코 오영심을 단념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것은 우리들의 삼각관계로서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군인 정신에서 나온 말이다. 떠들지 말고 나의 조용한 충고를 받아주는 것이 좋을 거야. 협박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자네가 터치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자네는 한 사람의 순결한 처녀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말을 똑바로 해라. 오영심은 자신의 의사로 나를 남편으로 택한 거야. 자네는 오영심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행복은 자네의 사회적 지위나 돈으로서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네의 행복론은 이상일 뿐이야. 이상주의자는 미래에서 살아라. 오영심은 현실에서 살려는 거야. 그 절실한 증거로 오영심은 너를 버리고 나를 택했다. 네가 제 아무리 열렬한 정열을 가지고 오영심을 사랑해 보았댔자 영심이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여성의 행복은 남성이 주는 애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동시에 여성이 지닌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물질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마. 물질적인 보장만 풍부하면 남성의 애정 같은 것은 없어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소위 여성들의 세계인 것이다. 여성의 애정이 없이는 살아나가지 못하는 남성들의 세계와는 다소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고서 덤비는 것이 현명할 거야. 그러면서 유민호는 가방 속에 청천뭉치를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일으켰다. 다소 바쁘니까 나는 좀 나가봐야겠네. 허정욱도 같이 일어섰다.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가는 유민호 앞에 우뚝 나가섰다. 보아하니 자네는 오늘 나한테 무슨 행패를 할 셈인가? 우뚝 앞을 막아선 허정욱을 눈앞에 노려보며 유민호는 쏘아붙이듯이 말을 했다. 행패가 아니고 자비심이다. 자네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내 편에서 이 결혼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허정욱은 비로소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마디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파괴시킨다? 자네가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그 권총의 힘을 빌리겠다는 말인가? 말을 삼가. 이 무기는 내 개인의 소지품이 아니고 국가의 것이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결혼식장에서 자네 결혼이 파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네의 자유의사로 결혼을 단념하는 편이 자네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똑똑히 말을 해. 어째서 내 결혼이 파괴를 당해야만 한다는 말이냐? 정 모르겠으면 이야기를 하마. 자네는 지금 오 선생 일가를 속여
이중 결혼을 하려는 것이다. 부산 대청동에는 자네의 혈육까지 받은 김호경이라는 부인이 있을 거야. 유민호는 그 순간 다소의 당황을 보이다가 곧 자신을 되찾으며 그것은 전혀 오해다. 김호경과는 다소의 안면은 있지만 그런 관계는 통없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호적을 조사해보면 알 것 아니냐. 이중 결혼이란 법률상의 아내를 가진 자가 그것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또다시 하는 결혼을 말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군인일지라도 그만한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만 자네는 지금 내 결혼에 대해서 신사답지 못한 야만적인 질투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식도락의 마담과의 관계는? 유민호는 또 한 번 놀랐다. 자네가 마담 로우즈의 파트너라고 들었는데? 사업상의 파트너가 어째서 내 결혼을 방해한단 말이냐? 모두가 다 자네의 그 추한 질투심에서 나온 일종의 행패일 뿐이다. 타이피스트 박미경에 대한 애정의 책임은 또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세 번째 논란은 유민호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의 놀람이었을 뿐 표정은 까딱도 없다. 자네 아는 것이 대단히 많네 그려. 여성과 다소의 안면만 있어도 곧 색안경으로 보는 버릇을 자네는 가졌군. 더러운 성품이야. 가방을 든 손으로 유민호는 탁 허정욱을 떠밀고 총총히 사장실을 나서며 운전수를 불렀다. 명륜동까지. 그리고 운전수의 뒤를 따라 유민호는 밖으로 나가 차에 올랐다. 저 차의 뒤를 따라주게. 허정욱도 지프차에 오르며 운전수에게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유민호의 고급 승용차와 허정욱의 지프차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종로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퉁바리 바위에 한 알의 사과. 달리면서 허정욱 중령은 지나간 소년 시절 고무촉으로 사과를 떨어뜨리던 유민호 소년의 재치 있는 솜씨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보다 조금 전 명륜동 오진국 씨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울어서 빨개진 두 눈을 내려깔고 영심의 옆에 타이피스트 박미경은 조용히 꿇어앉아 있었다. 유 사장은 절더러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사람의 생명 하나를 제 손으로 없애버릴 만큼 불량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유 사장과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성들의 그 무절제한 애욕의 세계에 대항해 나가기에는 저희들 여성의 애정이 너무나 이쁘고 순결해요. 그러나 오영심의 얼굴에는 아버지 오진국 씨와는 달리 분노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다. 신문에 어느 기사를 읽는 정도의 관심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경 씨는 지금도 순정을 가지고 유 사장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고 물었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생 시절에 품고 있던 그런 감정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요. 유 사장이 저를 귀엽다고 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상대에게 대한 애정 같은 것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여성이란 애정의 발견에 있어서도 생리적으로 수동적 태세를 취하는지 몰라요. 남성 대 여성의 세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언제나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그런 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요즘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천사처럼 순결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오영심의 표정 없는 얼굴을 가벼운 미소와 함께 찬찬히 바라보며 언니는 저보다 이쁘게 생겼어요. 라고 했다. 보통 여자로서는 감히 토하지 못할 한마디를 박미경은 했다. 여성 대 여성의 질투의 감정을 선망의 념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의 하나다.
그 순정하고 고운 마음씨가 영심의 마음을 솔직하게 움직였다. 어딘가 영심이 자신과 비슷한 데가 있는 여성이라고 영심은 박미경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처럼 찾아온 건 언니의 결혼을 방해하고 싶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점을 오해하면 저는 슬퍼요. 잘 알 것 같아요. 결혼까지 한다니까 언니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 하나를 처리하는데 간단한 명함 한 장으로. 그러면서 박미경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었다. 적당한 처분을 앙망한다는 유민호의 명함이었다. 이건 날 좀 빌려주시오. 오진국 씨가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다. 어쨌든 돌아가 계시오. 대개 불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써보겠습니다. 생명은 귀중한 거요. 경솔이 서둘러서 천명에 어긋나서는 아니돼요. 아직 어린 몸으로 심려가 많겠소이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아온 이유는 조금도. 알겠소. 보안이 대단히 착하고도 총명하신 분이요. 유민호로 말하면 내가 아들처럼 믿어온 사람이었는데 잘못 보았소. 이윽고 박미경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영심아. 박미경이 돌아간 지 한참 만에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앉았던 오진국 씨가 딸을 불렀다. 할머니는 식모와 함께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여러 말 하지 않으련다.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만 해. 너 유민호와 결혼을 단념할 수는 없을까? 영심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민호와의 결혼에서 오순도순한 행동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한 것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영심이었다. 아니, 유민호의 행동이 불미스러우면 불미스러울수록 그만큼 오영심에게는 마음의 초록별을 자유롭게 그리워해도 무방했다. 또한 그보다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 하나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제자인 유민호에게 대한 아버지의 의리 문제였다. 체면과 의리를 인생의 황금률로 내세우고 살아온 오진국 씨가 물질적인 원조를 꾸준히 받아온 유민호에게 대한 인간적 의리를 딸의 정략 결혼으로 갚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값이면 딸의 의향대로 유민호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노릇이었다. 아버지의 그러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심이기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 간단히 단념할 수 있는 결혼도 또한 아니었다. 더구나 내일 모레로 다가온 결혼식이고 보면 이왕 택한 길이니 그냥 버텨내고 싶었다. 그만한 것 좀 가지고 아버지 뭘 그러세요? 한참 만에 영심은 태연히 대답했다. 아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런 폐륜의 종자를 내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안 것이 다행이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그이에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안 돼. 의리도 의리지만 의리 때문에 딸을 팔아먹을 오진국은 아니야. 빨리 가서 그놈을 전화로 불러오너라. 그러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며 가방을 든 유민호가 뚜벅뚜벅 들어섰다. 후다닥 놀라며 영심이가 몸을 일으키는데 그 뒤로 허정욱이 들어왔다. 일이 좀 바빠서 얼마 동안 못 뵈었습니다. 유민호가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러나 오진국 씨는 유민호는 본 척도 않고 일선에서 오늘 아침 떠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허정욱을 향해 마침 잘 왔네. 둘이 다 어서 거기 좀 앉게.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허정욱은 유민호와 나란히 앉으면서 물었다. 덕분에 괜찮아. 영문은 모르지만 기분이 무척 나쁜 오 선생을 허정욱과 동시에 유민호도 깨달았다.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안색에 좋지 못하신데. 유민호가 물었다. 몸은 지극히 건강하지만 마음이 다소 편치 못하네. 이런 어조로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아버지임을 영심은 안다. 영심은 가만히 일어나서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아, 영심씨, 청첩장이 나왔는데. 유민호는 가방을 들고 영심의 뒤로 따라 올라갔다. 육은 곧 내려오게 이야기할 말이 있으니까. 네. 유민호는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로 방을 나섰다. 오영심에 대한 끝없는 정열을 품고 일선에서 찾아온 허정욱이었다. 그런 허정욱에게 한마디 인사도 변변히 못한 채 영심은 거북스러운 자리를 피해 2층으로 올라와 털썩 책상 앞에 앉았는데 유민호가 가방을 들고 따라 올라갔다. 청첩장이 나왔소. 가방에서 청첩뭉치와 함께 순금 목걸이가 들어있는 조그만 케이스를 유민호는 꺼냈다. 이건 사소한 물건이지만 영심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사갖고 왔죠. 영심이 앞에 앉으며 유민호는 새빨간 레자 케이스를 내놓았다. 영심은 가만히 그대로 앉아서 유민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허정욱의 독실한 침묵의 정열에 비하면 어딘가 다소 사교적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 박미경의 순정을 그처럼 무자비하게 유린한 사나이 가치는 통 보이지 않았다. 대단히 우울해 보이는데 영심씨 어디 편찮소? 아니요. 영심은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자기가 일부러 택한 불행한 길이었기에 박미경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낼 필요는 통 느끼지 않았다. 유민호의 행실이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그것과 보조를 맞추듯이 마음의 초록별을 마음대로 그리워해도 무방할 것만 같은 자유가 영심에게는 생기는 것이었다. 자멸적이고 자학적인 이러한 독특한 인생의 계산법은 현실에서 살고 현실에서 죽기를 원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의 방법론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오영심의 도덕률이 낡았기 때문도 아니다. 현실과의 타협을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의 추구 속에서 고독한 영혼 하나를 끝끝내 붙들고 살려는 가열하고도 처참한 투쟁의 자세일 따름이었다. 영심씨, 우울해하지 맙시다. 우리의 화려한 인생의 출발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소. 영심의 이 급작스러운 우울의 원인은 허정욱의 돌연한 출현에 있는 것이라고 유민호는 생각하며 나는 자신이 있어요. 영심 씨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답니다. 저는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무슨 소린데요? 그러는데 아래층에서 오진국 씨가 유민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잠깐 가보고 오지요. 유민호는 아래로 내려와서 오진국 씨 앞에 공손히 꿇어앉았다. 그때까지 허정욱은 유민호에 관한 이야기는 통 입에 담지 않고 있었다. 유민호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허정욱은 싫었던 것이다. 오진국 씨 역시 마찬가지 심정에서 유민호에 대한 비방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일선 지구의 상황을 몇 마디 묻고 나서는 화난 벙어리처럼 마주 앉아서 유민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군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졌어. 내 능력으로는 일생을 두고도 갚을 가망이 없을 거네. 어지간히 성미가 급한 위인이었다. 다짜고짜로 오진국 씨는 그렇게 말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유민호는 힐끔 옆에 앉아있는 허정욱을 쳐다보았다. 통찰력이 유민호는 빠르다.
허정욱이 뭐라고 고자질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오진국 씨의 두서없는 그 한마디에는 허정욱도 어지간히 놀라고 있었다.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처럼 그런 종류의 대가로서 딸을 내놓을 만큼 오진국의 머리는 낡아 빠지지 않았네. 유민호는 대답을 못하고 시선만 들었다. 너무도 예고 없이 달려온 한마디에 허정욱도 긴장했다. 유군. 네. 영심을 아내로 맞을 생각을 단념하게. 선생님,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잠자코 단념하게. 그리고 잠자코 물러가게. 하고 말했다. 유민호는 조금도 떠들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꿇어앉은 그대로의 단정한 자세로 잠깐 동안 그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러가라면 선생님 말씀이니 물러는 가겠습니다만 물러가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코 물러가는 것이 서로가 좋을 거네. 오진국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지만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선생님 말씀은 너무도 청천벽력과 같아서. 순간 오진국 씨는 눈을 번쩍 뜨면서 꽥 하고 소리를 쳤다. 썩 내 앞에서 못 물러갈 테야. 선생님, 이것은 일생일대의 대사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유민호는 침착한 어조로 만일 영심씨가 물러가라면 애정의 소재가 분명하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어째? 오진국 씨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선생님은 이 결혼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심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유민호는 마침내 본 바탕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그는 이미 모든 사태가 비뚤어진 사실을 민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골수에 사무치는 증오의 념을 가지고 유민호는 허정욱을 쏘아보았다. 자네 말은 어버이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뜻이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대에 좌우될 오진국은 아니다. 오진국은 시대를 좌우할 것이다. 당랑의 도끼로 우마차는 멋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볼까? 영심씨가 혹시 머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인격은 파산을 당할 것입니다. 좋아. 어디까지나 법률가다운 형식 논리다. 그러나 자네 그 재치 있는 고무총은 퉁바리 위에 사과는 떨어뜨렸지만 오영심은 못 떨어뜨릴 거야. 이건 분명 자네 명함일 텐데. 그러면서 오진국 씨는 아까 박미경에게서 빌린 명함을 문갑 서랍에서 꺼내주었다. 명함을 보자 유민호의 표정이 후딱 어두워졌다가 다시금 태연히 사라졌다. 아, 박미경이가 찾아왔었군요.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이제야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그처럼 노하셨군요. 이 문제라면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선생님의 오해는 제가 명백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해보아. 한쪽 편 말만 듣고는 송사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박미경과 직접 대면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박미경을 데려오겠습니다만 우선 박미경이라는 여자가 어째서 이처럼 고의적이요 악질적인 의도를 품고 제 결혼을 방해하려는지 조리를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영심은 벌써부터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뛰쳐내려오다가 미닫이 밖에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